걷기가 우리 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다. 다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매일 열심히 걷는데도 60대가 넘어가면 근육은 계속 줄어듭니다. 사실 우리 몸은 30대 이후 10년마다 근육의 3에서 8%를 조용히 잃습니다. 걷기로는 이 흐름을 멈추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요구받은 만큼만 짓는 아주 계산 빠른 건축업자거든요. 평평한 길을 걷는 정도는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처리되니까 새로 지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잠들어 있는 그 공사 스위치를 켜는 신호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오늘 그 하나의 스위치가 근육과 뼈, 그리고 뇌까지 어떻게 동시에 깨우는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은 이 질문 하나를 붙잡고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걷기가 나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걷기는 훌륭합니다. 오래 앉아있던 몸을 일으키고 피를 돌게 하고 기분을 맑게 해줍니다. 그 가치는 조금도 깎아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걷기 바로 그 너머에 우리가 오랫동안 놓쳐온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실제로 어떤 원리로 굴러가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나면 그 차이가 너무나 또렷해서 왜 아무도 이걸 진작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하고 조금 억울해지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 몸이 진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안쪽을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신다면 파인만의 길이라는 이 채널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가볍게 눌러두셔도 좋습니다. 매주 우리가 자기 몸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놓을 이야기를 하나씩 들고 찾아오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깨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우리 몸을 자동차 엔진처럼 생각합니다. 연료를 넣고 시동을 걸면 굴러가는 기계 말입니다. 그런데 몸은 그런 단순한 엔진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는 모든 종류의 노력은 우리 몸속 서로 다른 세포들에게 서로 다른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에 따라 몸은 전혀 다른 공사를 시작하기도 하고 아예 아무 일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편지는 근육을 지키라는 명령서입니다. 어떤 편지는 세포 속 발전소를 새로 지으라는 설계도입니다. 또 어떤 편지는 뼈를 더 단단히 하라는 지시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움직임은 이 편지들을 단 한 장도 붙이지 못한 채 끝나버립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첫 직관이 무너집니다. 걷기는 기본적인 심장 건강을 지키고 오래 앉아있는 나쁜 습관을 끊는 데에는 정말 좋은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공사들을 시작하게 만들기에는 그 편지의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걷기 자체가 하찮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라는 건축업자가 지독하게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딱 요구받은 만큼만 한 치도 더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방을 늘려달라 하지 않는 집에서 알뜰한 건축업자는 절대 벽을 허물고 방을 넓히지 않습니다. 돈도 자재도 아까우니까요. 매일 똑같은 평평한 길을 별다른 저항 없이 걷기만 한다면 우리 몸은 그 신호를 이렇게 읽습니다. 이 정도 일은 지금 있는 인력으로도 충분해. 굳이 사람을 더 뽑을 필요도 건물을 새로 올릴 필요도 없겠군. 그래서 몸은 아무것도 새로 만들지 않고 그저 지금 가진 것을 겨우 유지할 뿐입니다. 물론 유지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심장의 능력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근육을 새로 붙여주지도 못하며 뼈의 밀도를 눈에 띄게 높여주지도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건강한 노화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으는 세포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그 재생 스위치도 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로 던져야 할 질문은 걷기가 좋은 운동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우리 몸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그 중요한 스위치들을 켜려면 대체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스위치는 정확히 어떤 원리로 켜지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는 여러분께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얼마나 정직한 건축업자인지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지구를 떠나 우주로 나간 비행사들의 몸에서 아주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몸을 지탱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뼈에도 근육에도 아무런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우리 몸은 곧바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아, 여기서는 이 뼈와 이 근육이 별로 쓸모가 없구나. 그럼 유지비를 아끼자. 그 결과 우주에서는 뼈의 밀도가 한 달에 약 1%에서 1.5%씩 빠져나갑니다. 지구에서라면 몇 년에 걸쳐 일어날 손실이 우주에서는 단 한 달 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육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비행사들은 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들의 몸이 더 이상 요구받지 않는 것에 투자를 끊었을 뿐입니다. 이건 우주에서만 벌어지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지상에서도 똑같은 실험이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이를 침대에 눕혀두고 며칠 동안 꼼짝 못하게 하면 그 짧은 시간에도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줄고 힘이 빠집니다. 몸이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리로 서지도 않고 걷지도 않는 것. 그럼 이 근육은 낭비야. 우리 몸은 잔인할 만큼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잔인한 효율성이 오늘 이야기의 열쇠입니다. 몸은 신호가 없으면 짖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대로 된 신호만 주면 몸은 반드시 짖기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제대로 된 신호란 대체 무엇일까요? 운동 생리학에는 아주 오래된 그러면서도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점진적 과부하라는 말입니다. 이름은 거창해 보여도 뜻은 단순합니다. 어떤 조직이 더 강해지려면 그 조직이 지금 편안하게 감당하는 수준보다 아주 조금 더 무거운 자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살짝 낯선 상황에 놓였을 때, 바로 그때 몸속에 적응 스위치가 켜집니다. 이건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입에 붙어버린 문장만 매일 되풀이한다면 실력은 제자리에 머뭅니다. 지금 내 수준보다 아주 조금 높은 문장, 조금 어려운 대화에 나를 밀어넣어야 비로소 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도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굴러갑니다. 지금의 편안한 상태에서 아주 살짝 벗어나게 만드는 자극. 몸이 이건 지금 인력으로는 좀 벅찬데 하고 느끼게 만드는 순간 그때야 몸은 지갑을 열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미 걷기에 익숙해진 몸에게 걷기는 이 조건을 거의 채워주지 못합니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점진적 과부하라는 신호를 가장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움직임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증거들은 하나같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많은 분에게 조금 뜻밖일 겁니다.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저항을 다루는 운동 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헬스장에서 고함을 지르며 어마어마한 쇳덩이를 드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육에게 진짜 도전이 될 만한 무게나 저항을 내 몸에 맞게 다루면서 몸이 적응하는 만큼 아주 조금씩 그 저항을 늘려가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자기 체중으로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무거운 장바구니를 드는 것도 여기서는 훌륭한 근력 운동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의 진짜 여정입니다. 이 하나의 신호, 점진적 과부하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네 개의 전혀 다른 세계를 동시에 깨우는지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근육입니다. 우리는 근육을 그저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고깃덩어리쯤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건 근육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근육은 사실 우리 몸 전체의 대사를 조율하는 거대한 관제탑입니다. 놀랍게도 근육은 그 자체로 하나의 내분비 기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장기들의 영양을 주는 신호물질을 직접 만들어 온몸으로 내보내는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 뇌 이야기에서 더 놀라운 방식으로 다시 등장할 겁니다. 일단은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근육은 가만히 매달린 고기가 아니라
쉼없이 말을 거는 조직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오늘 드신 밥 한 그릇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 올라간 포도당이 가장 많이 저장되는 창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골격근입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꽉꽉 눌러 담아 언제든 쓸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합니다. 그러니 근육이 많은 몸은 포도당을 넣어둘 창고가 넓습니다. 창고가 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조금만 내보내도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인슐린 수치가 낮게 유지된다는 것은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낮아지고 몸속 만성 염증이 줄고 혈관 질환의 확률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근육은 말하자면 우리 대사 시스템의 든든한 완충 장치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완충 장치는 오직 충분한 과부하 신호가 있을 때만 지어지고 유지됩니다. 여기서 아까 그 무서운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아무 신호도 받지 못하면 근육은 30대 이후부터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10년마다 대략 3에서 8%씩, 그리고 60대가 넘어가면 그 속도가 무섭게 빨라집니다. 규칙적인 근력 운동 없이 70대에 접어든 사람은 젊은 시절 가지고 있던 근육의 20에서 40%까지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이 현상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입니다. 사코페니아라고도 부르는데 그 어원이 참 정직합니다. 문자 그대로 살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저 홀쭉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가 힘들어지고 넘어져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지고 대사 조절이 흔들리고 결국 혼자 힘으로 하루를 살아내기가 버거워지는 삶의 질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걷기만으로는 이 흐름을 멈추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직 근육에 진짜 부하를 주는 운동만이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근력 운동을 할 때 근육 안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무거운 것을 들거나 자기 체중을 실어 앉았다 일어설 때 근육을 이루는 가느다란 실 같은 섬유들이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이 당겨지는 힘을 근섬유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센서들이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 노력 때문에 근섬유에 생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를 알아챕니다. 운동한 다음날 근육이 살짝 뻐근하게 아픈 그 느낌,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공사가 순조롭게 시작됐다는 반가운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이 미세한 상처에 반응해서 근육 속에 숨어있던 특수한 수리공을 출동시킵니다. 위성세포라고 부르는 근육 전용 줄기세포입니다. 이 수리공들이 상처난 근섬유에 달라붙어 그것을 고치고 보강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근섬유는 이전보다 조금 더 두껍고 단단하게 다시 지어집니다. 이걸 근비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에 앉은 채로 허벅지 앞쪽에 큰 근육을 손으로 한번 꾹 눌러보세요. 우리가 서고 걷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의 대부분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락부락한 근육질이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을 지키고 아주 조금씩만 늘려가도 그것이 남은 인생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몇 주 만에 힘이 부쩍 세지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그 초반의 힘은 근육이 커져서 생긴 게 아닙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좋아지는 건 대부분 뇌와 근육을 잇는 신경회로입니다. 뇌가 근육에게 명령을 더 정확하고 강하게 보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잠들어 있던 근섬유들을 한꺼번에 깨워 동원하는 법을 익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근육이 커지기도 전에 힘부터 붓습니다. 몸은 이렇게 순서까지 영리합니다. 먼저 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그 다음에야 진짜 건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근육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전혀 모르는 또 하나의 임무가 있습니다. 근육은 위기의 순간을 대비한 비상 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크게 다치거나 오래 굶주릴 때 몸은 상처를 아물게 하고 면역을 지탱하기 위해 아미노산이라는 재료가 급하게 필요해집니다.
그 재료를 어디서 꺼냈을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된 몸속 비상식량이자 응급자재 창고입니다. 그러니 근육이 넉넉한 사람은 큰 병에 걸렸을 때 버텨낼 힘의 저수지가 그만큼 깊은 셈입니다. 반대로 근육이 이미 바닥까지 줄어든 사람은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꺼냈을 자재가 없습니다. 근육을 지킨다는 건 단지 지금 잘 걷기 위한 게 아니라 언젠가 찾아올 위기를 견뎌낼 힘을 미리 저축해두는 일입니다. 자, 첫 번째 세계인 근육을 지나 이제 두 번째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이 세계는 걷기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세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 하나하나 안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발전소입니다. 포도당이든 지방이든 연료를 받아 그것을 세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에너지 화폐로 바꿔줍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이 에너지 화폐가 있어야만 움직이고 물질을 나르고 스스로를 수리하고 분열합니다. 그러니 어떤 세포가 더 많은 발전소를 가지고 있고 그 발전소들이 더 효율적일수록 그 세포는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면서도 찌꺼기는 덜 남깁니다. 건강한 발전소로 가득 찬 세포는 오래 살고 유능합니다. 반대로 발전소 수가 적거나 낡아 고장 난 세포는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을 뿜어내고 남들보다 일찍 늙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이 발전소를 새로 팍팍 지어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마스터 스위치 역할을 하는 조절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복잡하니 그냥 발전소 건설 스위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스위치는 주로 언제 켜질까요? 세포가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갑자기 요구받을 때, 다시 말해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격렬한 대사 스트레스를 겪을 때 켜집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신호는 고강도로 몰아붙이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가장 세게 터져 나옵니다. 특히 짧게 전력을 다하고 잠깐 쉬기를 반복하는 방식, 흔히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줄여서 히트라고 부르는 훈련법입니다. 자기 능력의 거의 끝까지 20초에서 30초쯤 몰아붙이고 잠깐 숨을 고르고 다시 몰아붙이는 방식이죠. 이게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실제 연구가 있습니다. 2017년 세계적인 학술지 셀 메타볼리즘의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을 나눠 근력 운동과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 그리고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서로 비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이것이었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세포 속 발전소의 능력을 가장 크게 끌어올렸다는 것. 그리고 그 효과는 젊은 층보다 오히려 노년층에서 더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 든 참가자들의 근육세포에서 발전소 기능이 무려 69% 가까이 되살아났습니다. 물론 이건 잘 통제된 연구 환경에서 나온 수치이고 사람마다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가볍게 걷는 정도로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스위치를 켤 만큼 신호가 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전소에 빗대면 간단합니다. 지금 있는 발전기로 동네 전기가 충분하다면 어떤 시장도 굳이 새 발전기를 들이지 않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비상사태가 닥쳐야 그제야 예산을 씁니다. 몸도 똑같아서 지금 발전소로는 감당 못할 에너지 요구가 닥쳐야만 새로 짓습니다. 그런 요구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만 생기지 가볍게 도는 산책에서는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발전소는 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만들지만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찌꺼기가 나옵니다.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세포를 조금씩 녹슬게 하는 아주 반응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이 찌꺼기가 쌓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노화의 밑바닥에 깔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낡고 부실한 발전소는 연료를 지저분하게 태워 이 찌꺼기를 잔뜩 흘립니다. 반면 크고 건강한 발전소는 연료를 깔끔하게 태워 같은 에너지를 만들면서도 찌꺼기를 훨씬 덜 남깁니다. 그러니 발전소를 새로 짓는다는 건
단지 힘을 얻는 일이 아니라 내 몸이 녹쓰는 속도 자체를 늦추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발전소가 많아지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발전소가 튼튼한 사람은 운동할 때만 힘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쉬는 동안에도 세포가 에너지를 수월하게 뽑아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활력이 돕니다. 혈당 조절도 좋아지고 연료를 깔끔하게 태우니 몸속에 독성 찌꺼기도 덜 쌓입니다. 그 결과 당뇨와 혈관 질환, 인지기능 저하처럼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온갖 만성 질환의 위험이 뚝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세포 속 발전소의 수와 품질이라는 단 하나의 열쇠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세계입니다. 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아주 흔하고 뿌리 깊은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뼈를 건물 속 철근처럼 가만히 박혀있는 죽은 구조물로 생각합니다. 그저 부러지지만 않으면 제 몫을 다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반대편 손가락으로 손목뼈를 가볍게 한번 눌러보세요. 단단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허물고 다시 짓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뼈는 죽은 돌덩이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조직입니다. 뼈 안에는 두 종류의 일꾼이 늘 팽팽하게 균형을 잡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새 뼈를 지어 올리는 건설반과 낡은 뼈를 갉아 없애는 철거반입니다. 이 둘의 줄다리기가 바로 여러분의 뼈 밀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줄다리기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신호가 바로 뼈에 실리는 물리적인 힘입니다. 뼈가 눌리거나 당겨지는 힘을 받으면 뼈 조직 전체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감지세포들이 그 힘을 진동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충분한 부하가 감지되면 건설반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기 압력이 세다. 서둘러 뼈를 더 튼튼하게 지어라. 반대로 부하가 부족하면 힘의 균형이 철거반 쪽으로 기울고 뼈는 서서히 삭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뼈 밀도가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골다공증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나이 든 여성분들은 특정 호르몬이 급격히 줄면서 이 과정이 무섭게 빨라집니다. 여기서 아까 그 우주 비행사들이 다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무중력에서 뼈가 한 달에 1%씩 빠져나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힘이 실리지 않으니 감지세포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고 철거반만 부지런히 일한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뼈에 확실한 부하를 주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또다시 걷기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걷기도 다리뼈에 어느 정도 힘을 주긴 합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가볍고 늘 똑같은 방향이라 너무 예측 가능합니다. 뼈도 근육처럼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자극에는 금세 익숙해져 버립니다. 뼈가 멈추지 않고 계속 새로 지으라는 신호를 받으려면 자극이 충분히 강하고 여러 방향에서 실려야 합니다. 그 모든 조건을 가장 잘 채워주는 것이 또다시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려가는 근력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세계에서 오늘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사실 하나가 등장합니다. 근육과 뼈는 사실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뼛속 감지세포는 힘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어떤 물질을 하나 뿜어냅니다. 스클레로스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의 유일한 임무는 새 뼈를 짓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없으니 자원 낭비하지 말고 공사 중단하라는 뼈가 스스로에게 거는 제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면 이 브레이크 물질의 생산이 뚝 떨어집니다. 브레이크가 풀리니 뼈는 비로소 자유롭게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걷기만 하는 몸에서는 이 브레이크가 계속 걸린 채로 유지됩니다. 근력 운동은 말하자면 뼈에 걸린 그 제동 장치를 손수 풀어주는 일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세계입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가장 놀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근육과 뇌 사이의 연결은 대부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직접적입니다. 근육이 강하게 수축할 때 근육은 힘만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신호물질을 피 속으로 뿜어내고 그 물질들은 혈류를 타고 뇌까지 곧장 날아갑니다. 근육이 만들어 보내는 이 전령들을 통틀어 마이오카인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보내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근육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근육은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니라 온몸에 명령을 내리는 하나의 기관인 겁니다. 그 중에서 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전령이 이리신입니다. 이리신은 2012년 하버드 의대의 브루스 스피겔만 교수 연구팀이 처음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가 근육을 힘껏 쥐어짤 때 뿜어져 나오는데 진짜 놀라운 활약은 뇌에서 벌어집니다. 이리신이 뇌에 도착하면 뇌에게 어떤 단백질을 더 많이 만들라고 부추깁니다.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줄여서 BDNF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를 쑥쑥 자라게 하는 최고급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료가 뿌려지면 기존 뇌세포는 더 오래 살아남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새 연결망이 촘촘하게 생겨나고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에서는 새로운 뇌세포가 태어나는 일까지 자극됩니다. 반대로 이 비료가 부족하면 우울감이나 인지 저하가 찾아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묵직한 것을 들어 올리거나 숨이 차도록 몸을 밀어붙이면 근육은 이리신을 뿜어냅니다. 그 이리신이 뇌로 배달되면 뇌는 비료를 잔뜩 뿌려 신경회로를 튼튼하게 만들고 뇌가 늙는 속도를 늦춥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근력 운동은 사실 울퉁불퉁한 근육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진짜 목적지는 우리의 뇌였던 겁니다. 실제로 2019년에 발표된 한 종합 분석 연구는 저항 운동이 기억력과 판단력, 정보 처리 속도를 눈에 띄게 끌어올리며 그 효과가 특히 노년층에서 두드러진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가벼운 인지 저하를 겪는 어르신들 중에는 근력 운동을 한쪽이 걷기만 한쪽보다 더 나은 향상을 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우아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또 다른 전령 중에 인터류킨6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거 몸에 나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아닌가요? 맞습니다. 평소 만성적으로 쌓이는 인터류킨6는 염증의 원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질이라도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그 역할이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우리가 숨차게 운동할 때 근육이 뿜어내는 인터류킨6는 놀랍게도 온몸을 돌며 염증을 끄는 소방수가 됩니다. 우리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만성 미세 염증을 가라앉히는 편이 되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근육은 그 염증을 잡는 천연 해독제를 운동의 강도에 정확히 비례해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도 뭔가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근육, 발전소, 뼈, 그리고 뇌라는 완전히 다른 네 개의 세계를 지나왔습니다. 원리도, 세포도, 물질도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넷이 모두 똑같은 하나의 신호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점진적인 과부하입니다. 맨 처음 말씀드린 근육과 뼈와 뇌를 동시에 깨우는 그 하나의 스위치, 그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진화의 눈으로 보면 앞뒤가 딱 맞습니다. 우리 인류는 강한 움직임이 매일의 당연한 일상이던 환경에서 진화했습니다. 무거운 사냥감을 짊어지고 바위를 밀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우리 몸의 유지 시스템은 매일 이런 거친 신호가 들어올 거란 가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뚝 끊기면 몸은 착각합니다. 지금은 이 몸을 쓸 일이 없는 시기구나. 그럼 유지비를 아끼자. 근육이 줄고 뼈가 약해지고 발전소가 줄어드는 이 모든 일은 몸이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조직에 투자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8시간, 10시간을 앉아 있다가 겨우
30분 산책하는 현대인에게 걷기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깨우기엔 너무 약한 속삭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완벽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둘을 합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과 숨이 차오르는 고강도 유산소를요, 이 둘은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일합니다. 유산소는 심장이 한 번 뛸 때 뿜어내는 피의 양을 늘려주고, 근력 운동은 동맥을 탄력 있게 만들고 근육 구석구석 산소를 실어 나르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실제로 세계 보건기구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권고는 이렇게 모입니다. 성인은 매주 최소 150분의 중간 강도 유산소 또는 75분의 격렬한 유산소를 바탕에 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일주일에 2번 이상 주요 근육을 쓰는 근력 운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책상에서 대충 정한 숫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모든 스위치를 켜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데이터로 증명해낸 결과입니다. 근력 운동에 이 격렬한 유산소를 곁들이는 순간 우리는 근육과 뼈, 발전소와 심장, 뇌, 그리고 만성염증을 잡는 힘까지 6개의 축을 한꺼번에 완성하게 됩니다. 걷기만 해서는 이 최소한의 문턱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물론 정직하게 한 가지는 짚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원리들은 교과서에 또렷이 적힌 사실이지만 운동을 다루는 연구에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사람을 수년간 완벽히 통제하며 관찰하기가 어렵다 보니 정확히 몇 분을 해야 얼마만큼 좋아진다는 식의 이야기는 아직 학자들이 다투며 연구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몇 번이고 다시 확인되어 바위처럼 단단해진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점진적인 근력 운동이 걷기만 하는 것보다 근육을 지키고 뼈를 유지하고 대사를 조절하는 데에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것, 이것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걷기는 이제 버려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그림 안에서 걷기는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걷기는 온몸에 피를 돌게 하고 오래 앉아있는 나쁜 고리를 끊고 기분을 맑게 해줍니다. 실제로 2014년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는 걷는 동안과 걷고 난 직후에 사람들의 창의력이 눈에 띄게 솟아오른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걷기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매일 걸으니 운동은 이걸로 완벽해 라고 믿어버리는 그 착각이 문제인 겁니다. 걷기가 자동차의 기본 정비라면 근력 운동은 가끔 그 차를 고속도로에 올려 엔진의 진짜 힘을 끝까지 써보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엔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 힘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시작하는 데에 대단한 체력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이 원리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선수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의자에서 힘주어 일어나 보는 어르신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지금 상태에 맞는 상대적인 과부하에 똑같이 정직하게 응답할 뿐입니다. 평생 이런 묵직한 신호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몸이라면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가 허벅지에 힘을 꽉 주고 일어서는 동작을 10번 하는 것만으로도 잠들어 있던 그 스위치를 켜기에 충분합니다. 혹시 헬스장 문턱을 밟아본 적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온몸의 큰 근육을 깨울 수 있는 동작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자기 체중으로 혹은 의자나 벽을 잡고 하는 스쿼트,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둘째,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는 쉬운 팔굽혀 펴기. 셋째, 책을 채운 가방이나 생수통을 들고 허리를 곧게 편 채 숙였다 펴는 동작. 넷째, 튼튼한 식탁 밑을 잡고 몸을 끌어당기는 동작. 마지막으로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플랭크입니다. 이 몇 가지만으로도 우리 몸에 붙은 근육 대부분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정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근육이 정말 벅차다고 느끼는 진짜 저항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위치를 제대로 켜는 요령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숫자나 횟수보다 중요한 건 근육이 진짜로 벅차다고 느끼는 순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운동과학자들은 이걸 설명할 때 한 세트가 끝나는 지점에 몇 개를 더 할 여력이 남아있는지를 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이 악물면 한두 개는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지점에서 멈추는 겁니다. 딱 그만큼 그 지점까지 밀어붙여야 근섬유 속 센서들이 화들짝 놀라며 스위치를 겁니다. 너무 여유 있게 멈추면 스위치가 켜지다 말고 반대로 죽기 살기로 한계를 뚫으려 하면 얻는 것보다 다칠 위험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노려야 할 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놓치는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게를 들어 올릴 때보다 내릴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쿼트로 천천히 앉는 동작, 들었던 것을 조심스레 내리는 동작, 이렇게 힘을 버티며 근육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적응을 부르는 그 기분 좋은 미세 손상이 가장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무작정 더 무거운 걸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두세 박자에 걸쳐 부들부들 통제하며 천천히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훨씬 더 훌륭한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언제 하느냐도 궁금하실 겁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아침 공복에 운동할 때와 식사 뒤에 운동할 때 근육에서 켜지는 유전자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배가 비어 있으면 몸이 지방을 끌어다 태우고 발전소를 새로 짓는 유전자가 조금 더 잘 켜진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죠.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하느냐에 따른 차이는 어떤 운동을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차이에 비하면 아주 사소합니다. 완벽한 시간을 계산하느라 애쓰기보다 그냥 시간 날 때 꾸준히 무거운 걸 드는 편이 몇 배는 더 중요합니다. 퇴근 후 늦은 저녁밖에 시간이 없다면 그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과부하라는 신호는 해가 떠 있든 져 있든 똑같이 작동하니까요. 한 가지 더. 매일 헬스장에 출근 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력 운동이 처음인 보통의 성인이라면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이 모든 이점을 누리기에 충분합니다. 오히려 매일 몰아붙이는 건 해가 됩니다. 근육이 찢어졌다가 다시 꿰매지고 더 튼튼해지는 그 진짜 공사는 운동하는 순간이 아니라 쉬고 잠자는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뿜어내 낮에 만들어둔 미세한 상처를 새롭고 단단한 조직으로 바꿔놓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운동해도 잠이 부족하면 그 노력은 반쪽짜리로 끝나버립니다. 건물 뼈대만 세워놓고 시멘트가 마르기도 전에 인부들을 돌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잠은 사치가 아니라 훈련의 가장 중요한 일부입니다. 다시 처음에 그 아침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리고 여러분은 몸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몸속에서는 수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육세포는 조용히 상처를 메우고 뼛속에서는 건설반과 철거반이 밀도를 두고 협상하고 발전소는 지금 가진 수만큼 연료를 태우고 뇌는 지금 있는 비료만큼 회로를 정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며칠과 몇 주 동안 여러분이 몸에게 건넨 신호의 결과표입니다. 그 신호가 오직 걷기뿐이었다면 몸은 겨우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유지하라는 서류에 도장을 찍은 셈입니다. 새로 짓고 한계를 넘어 적응하라는 칸은 텅 빈 채로요. 그 격차는 10년 뒤, 20년 뒤에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80세가 되었을 때 방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혼자 일어날 수 있느냐? 늦은 오후에도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느냐? 두 다리로 당당하게 내 삶을 이끄는 노년이냐? 남의 손에 기대어 하루를 견디는 노년이냐의 갈림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이 허락한다면 거창한 준비는 하지 마세요. 그저 거실에서 스쿼트 한 세트를 하든 무릎을 대고 팔을 굽혔다 펴든 의자에 앉았다가 세 박자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10번만 해보세요. 이건 어젯밤 먹은 칼로리를 태우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에게 아직 공사는 끝나지 않았다고 계속 근육을 짓고 뼈를 세우라고 분명한 명령을 내리는 일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움직임으로 건네는 그 말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듣고 받아 적습니다. 아직 나에게는 근육이 필요하고 단단한 뼈가 필요하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행동으로 말한다면 몸은 언제나 그 신호에 묵묵히 응답하여 기적 같은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파인만의 길과 함께 자기 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나의 새로운 질문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